예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나 대답을 안 하는 거에 이 친구가 예의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첫 번째는 인사를 안 하는 아이이고요. 더불어 플러스 대답을 안 하는 아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은 예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나 대답을 안 하는 거에 이 친구가 예의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나 이런 대답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놀이터에 얼마 전에 나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너 왜 친구 봤는데 인사도 안 해? 너 저 어른 알잖아. 저 아줌마한테 왜 인사 안 해? 인사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아이의 표정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뭔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약간 활발하지 않고 살짝 소극적인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인사하라고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선행돼야 될까요? 인사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사는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어머님은. 그러면 인사는 왜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여기 있어요. 나도 당신을 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해주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서 저도 봤다 라고 어찌 보면 예의 있게 성의 표시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인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흔들기만 해도 인사예요. 아니면 눈 인사로 안녕하세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도 인사고요. 말 없이 복도에서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다 인사예요. 아이들은 이 인사의 종류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사 안 하는 아이, 대답 안 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 어찌 보면 사회성이 좀 부족한 자녀를 둔 엄마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아이예요. 왜냐면 리더십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깊은 관계.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에게는 깊은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친구의 의견을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에게는 놀이로서 다가가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는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동차를 이쪽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자동차 놀이 할 건데 엄마도 자동차 하나 집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 거야. 이 터널로 지나가야 돼. 빨리 따라와야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요. 엄마 이쪽으로 오라니까? 근데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 그래? 근데 엄마는 다른 쪽 길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각자 길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만나자. 만날 지점, 결국엔 만난다는 그 지점을 정해 주시면 아이가 저런 방법도 있네? 그렇다고 내 기분을 무시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역할놀이를 정할 때 엄마는 경찰 해, 나 도둑할게. 아니면 내가 경찰 할 테니까 엄마는 도둑, 악당 이렇게 딱 정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아이죠. 이럴 때에는 그래? 근데 엄마도 경찰 하고 싶었는데 어쩌지?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내지는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경찰, 뒷면이 악당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역할을 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다가오는 거를 싫어해요. 저희 아이는 친구랑 사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하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말을 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소극적인 아이들한테는 이 말을 건네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꼭 언어로서 소통하는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친구한테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이의 주변에 쳐다보고 있는 거, 관찰하는 것도 그 아이가 놀고 싶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거나 뭐 해라고 물어보진 못해도 나도 이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통의 종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작은 부분, 작은 변화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금방 사회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땡땡이 어제는 친구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친구가 다가오면 막 피해서 엄마 뒤에 쏙 숨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불러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서 엄마 깜짝 놀랐어. 내지는 어제는 이렇게 작게 말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1에서 3만큼 커져서 안녕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땡땡이의 이런 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멋있어. 친구도 이제 잘 들릴 것 같아. 너가 인사하는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낯가림이 심한 아이에 대한 저희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낯가림이 사실 딱히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타 있으면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막 간식을 줘서 태워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화도 내보고 짜증도 저도 내보고 그랬는데 누군가 타 있으면 계속 안 타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 쳐다보는 거 싫어 말 걸면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근데 그 조금 일찍 나간 게 왜 일찍 나갔냐면 아이를 아무도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일찍 나가서 등 하원 시간, 출퇴근 시간은 항상 엘리베이터가 많으니까 너가 기다려도 빈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죄송합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보면서 왜 안 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땡땡이가 너무 불편해서 엄마가 조금 기다려 보려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하지만 한 10분이 지나도 빈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자 아이가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나 그냥 이제 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날은. 근데 그때 마침 저도 계속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말 걸지 말고 안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그게 이루어져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다시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게 싫어. 친구가 말 거는 건 괜찮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 귀엽다고 하는 건 싫어. 나 안 귀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낯가림이 심한 아이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잠을 굉장히 많이 깼어요. 하루에 적으면 8번, 많으면 17번까지 깨는 야제증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되게 몸이 경직돼 있었더라고요. 활발한 아이지만 내 마음은 되게 경직돼 있던 거예요. 긴장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도 분명히 구독자님들 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멘탈이 약한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요. 제가 강의 때 종종 받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보통 아버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좀 경험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요. 나쁜 경험도 있어요. 첫 번째 좋은 경험은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취감을 의도적으로 뭔가 과제를 줘서 느끼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부터 스스로 양치해. 이거는요. 막연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은 되게 좋은데요. 너가 한번 해보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텝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유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너의 칫솔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잘 찾았으면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그럼 치약을 한번 짜보자. 근데 그 치약이 엄마가 예전에 어느 정도 짜줬더라?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맞아. 새끼손톱만큼 아주 조금 짰었지. 그러면 아이가 조절을 하면서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아주 조금 짜보기 시작해요. 물론 한 번에 팍 짜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엄마 거에 한번 조금 짜줄래? 이런 식으로 조그만 성취를 계속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쁜 경험은 사실은 엄마들은 다 안 겪게 해주고 싶어요. 최대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한번 맞춰주세요. 고난과 시련을 인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강의에서 이 퀴즈를 내는데 가끔 맞추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5글자입니다. 힌트는. 맞아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실패의 경험에서 내 마음이 계속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스프링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다음에 그 좌절이 왔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거를 실패의 경험과 함께 결합시켜 볼게요. 가장 제가 어머님들이 어떤 예시를 들면 공감하실까 생각하다가 퍼즐을 가져왔어요. 아이들 4조각 퍼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피스의 퍼즐까지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퍼즐이 잘 안 맞춰졌어요. 그럼 아이가 짜증내거든요. 울고 떼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부모님들은 너가 한다고 했잖아. 너가 이 퍼즐 골랐잖아. 그러니까 너가 끝까지 해야지. 라면서 그게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면. 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그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아이에 더 좌절시켜 버리시는 너가 선택한 거를 너 못하는 아이야 라고 결부시키는 부모님도 계세요. 아니면 군대식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자 이거 어디야? 아 여기지. 그래 잘했어. 그 다음 이거. 아니지 이거 여기잖아. 이 모양이 다르잖아. 이렇게 군대식으로 교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이때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법. 아이가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실패랑 자존감, 이 아이의 자존감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아 땡땡이 이거 잘 못하게 해서 지금 짜증나는 거지? 맞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때문인 건지. 아 너 이거 퍼즐이 지금 잘 안 맞춰져서 짜증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걸 잘 맞춘다고 해서 땡땡이가 멋진 아이가 아니고 못 맞춘다고 해서 안 멋진 아이가 아니야. 그냥 퍼즐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 라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는 소중하다는 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퍼즐이 좀 오래 걸려도 그리고 아니면 퍼즐을 잘 못 맞춰도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는 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실패의 경험에서 2번째는 방법이랑 연결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계속하는 친구한테 아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짜증나는 거지? 엄마가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땡땡이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끝에서부터 맞춰볼까? 모서리부터 맞추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맞춰보는 건 어때? 2번째는 아 그럼 이거 조각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구나. 엄마랑 다 맞춰본 그 조각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퍼즐판에다가 하나 쓰고요. 하나는 뒤쪽 조각 뒤편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하다가 정말 모르겠을 때 한번 보고 아 이거 10번이구나. 아 이거 보다가 아 이거 17번이지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럼 내가 결국에는 다 해내면 잘 맞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좌절을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절대 양보 없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양보 안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 것만 중요한 친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도중에 어떤 어머님이 아 저희 아이는 4살 외동 남자아이인데요. 양보를 진짜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외동이어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외동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외동인 친구들은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갈등 상황도 적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적겠죠. 하지만 이게 외동이어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몇 살에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양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보내는 건 만 3세, 5세부터 유치원에 가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같은 것도 찾는 게 5세부터는 내 신발 잘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4세 아이한테 이 신발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면 다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뭐 이것도 잃어버린 것도 이 베개 누구 거니? 저야 다 자기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5살부터는 연습을 해서
귀여우면 안 되거든요. 다 자기 거면 안 돼요. 그래서 5살부터는 양보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나이이다. 그래서 내 소유, 너 소유 차차 알게 되고요. 1학기는 조금 어려워요. 5세 2학기 정도 되면은 교사들도 이제 조금씩 이거는 다 같이 사용하는 거, 그 대신 이 중에서 땡땡이 색연필은 여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주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7세가 돼도 아니면 초등학생이 돼도 계속 양보를 안 한다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그 친구한테는 대신할 수 있는 언어를 알려주셔야 돼요. 대체 언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한테는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야, 이거 내가 아끼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저리 가 하고 자꾸 밀치는 아이도 있어요. 양보를 안 하고 싶어서 아 저리 가, 이거는 조금 비켜줄래, 아니면 좀 기다려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대체 언어를 알려주셔가지고 배려와 거절이라고 하거든요. 거절을 하는데 배려가 안에 담겨있는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배려 거절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